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에 입에 담기도 힘든 소름 끼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정말 힘들지만 힘겹게 한 글자 한 글자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남자였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금전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꽤나 풍족하게 제 밥벌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을 쉽게 믿고 제 마음을 주게 된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적도 있었지만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돈도 엄청 날렸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으려고 할 때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와는 유기견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아내는 그곳에서 봉사한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얼굴이 새하얗고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넋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듯 했고 이 여자는 잡지 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에서 종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되었어요. 보니까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따로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 봉사도 오세요. 되게 좋아요. 단체에서 봉사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한적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따뜻한 그녀의 마음씨. 동물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녀의 태도나 삶의 가치관들을 딱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받을 수 있을지요. 제가 참 바보 같고 누가 봐도 티나는 행동을 했던 게 그녀가 치우는 견사 안으로 들어가서 개똥을 치우는 척하면서 그녀의 바지에 흘렸어요. 바로 그녀의 바지에는 개똥이 묻었고 저는 죄송해요. 아이고 오른쪽에 버린다는 게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냄새나서 어떡해요. 집에 가셔서 드라이 클리닝 하시고 비용 나온 거 저한테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 명함입니다. 저의 명함을 슬쩍 드렸고 그녀는 웃으면서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손빨래 해볼게요. 저는 속으로 제발 손빨래 안 지워져라. 제발 드라이 클리닝해서 나한테 연락해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야, 아직도 그 연락 기다리고 있냐? 진짜 미치겠다. 언제까지 연락 기다릴 거야? 정말로 지겨워 죽겠어. 너 왜 그래? 일주일 넘으면 관심 없는 거라니까? 니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집에 가서 1시간 뒤에 바로 연락해. 너는 여자를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저는 위축되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에 드는 여자였기 때문에 꼭 잡고 싶었고 욕심이 났어요. 이 여자랑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명함 말고 직접 번호를 찍어달라고 할 걸 그랬나? 내가 진짜로 미쳤지. 에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속상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겁니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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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깜빡했네요. 다행히 손빨래로 지워져서 드라이 클리닝은 안 해도 되었어요. 그래서 안심하시라고 문자 드려요. 그녀의 문자였습니다. 진짜 설레더라고요. 미치도록 기분이 좋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미칠 듯이 설레는 나의 사랑. 두근거리는 내 인생.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 있다가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저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제가 지극정성으로 대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정말로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여자가 배고프다고 하면 집 앞까지 찾아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배 아프다고 하면 약국 24시 하는 곳 가서 새벽에 약 사가지고 갈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야, 너 그렇게 하면 여자친구가 네가 지금 해주는 행동들 당연하게 여겨서 너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너무 잘해주지 마. 이 녀석들아, 너네들은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맨날 속상해하는 거야. 알아? 에휴 진짜 너네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해야지 후회도 미련도 안 남는 거다. 나는 이 여자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친구들의 말도 무시하고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 6개월 만에 청혼을 했습니다.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나 당신이랑 함께 하고 싶어. 앞으로 남은 내 인생 당신한테만, 오직 당신한테만 내 사랑 다 줄게. 하면서 저는 그녀가 평소에 가지고 싶어 했던 미니 쿠퍼 자동차와 그 안에 장미로 꽉 채워서 프러포즈 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고, 호텔 결혼 프러포즈 예약 프로그램도 해서 그것도 했어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어요. 그녀는 승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승무원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을 많이 요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자기야, 내가 돈은 많이 있으니까 당신 승무원 그만두고 나랑 편하게 여행 다니거나 혹은 당신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는 게 어때? 아까 TV 보니까 항공기가 무슨 오로라랑 우주선 방사능 나오는 그 지역을 직방으로 지나간대. 그래서 승무원들 몸이 엄청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당신이랑 오랫동안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응? 나는 승무원 일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그럼 나 일 그만두고 당신이랑 함께 할게. 그녀는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일을 그만두고 평소에 배우고 싶어 했던 제빵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이야, 네 마누라 진짜 시집 잘 갔네. 남편이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100억대 건물 상속받은 건물주고 게다가 사랑꾼이야. 말 다 한 거 아니냐? 난 왜 남잔데 네 아내가 부럽냐? 친구들도 다들 제 아내 복이 많다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습니다. 저는 씩 웃었어요. 감사했죠. 그래, 고맙다. 내 아내랑 나 좋게 봐줘서. 모두가 인정하는 인꼬부부였습니다. 물론 저희 처가댁과 본가 식구들도 저희를 보고 너희는 아주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저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도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아침 일찍 제빵 학원을 나가서 밤까지 빵을 만들고 왔어요. 그게 거의 반년이 넘었고, 저도 중간에 아내 따라서 제빵 배운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빵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한번 반죽하고, 이스트 넣고 발효하고, 또 그거 치대니까, 와, 이두근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알통도 아려가지고, 그 다음날 셔츠를 벗을 때 너무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속으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나 힘든 일을 한다고? 우리 아내 완전히 고생하면서 사네. 아이고, 마음 아파라. 어쩌면 좋나? 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아내가 배우는 빵 학원에 가서 저녁에 제가 깜짝 도시락을 싸가는 거였어요. 빵 배울 때 조금씩 시식하니까 은근히 이게 물리거든요. 매운 게 땡기고 시원한 똠양꿍도 먹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싸들고 매콤하게 아내랑 거기 수강생들이 먹을 수 있게 정말로 깜짝 그곳을 갔습니다. 문을 열고 거기 선생님께 혹시 와이프 여기 지금 있나요? 아, 강수연 수강생 한 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예? 그만뒀다고요? 아니, 와이프가 왜 말도 없이 그만둔 것이지? 뭐지? 싶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내와 저 사이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비밀이 생겼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녀는 나에게 숨기고 밤늦게까지 학원도 안 가고 어딜 갔다 오는 것인지 한번 의심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고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의처증이 있는 남편 같았어요. 괜히 밤마다 아내가 핸드폰을 보고 웃는 게 다른 남자랑 연락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은근히 나한테 짜증을 내는 게 내가 싫어서 내가 질려서 그런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여튼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뒤를 밟는 것은 결국 포기하고 아내의 철통 같은 핸드폰을 뚫기로 했죠. 저는 아내의 핸드폰이 지문으로 되어 있으면 잘 때 지문 쓱 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는 결국에 방 침대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 초소형 카메라는 아내가 핸드폰 할 때 핸드폰을 직통으로 비추고 있었고 제가 아내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저의 집념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였지요. 비밀번호를 알아낸 저는 새벽 4시 아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아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핸드폰이 뚫려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보게 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다 지운 듯 했어요. 절망감이 들었죠. 분명히 아내가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어디에 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니면 이건 정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불안해져가지고 뭔가 허탈해진 그때 갑자기 준이라고 카톡명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톡이 온 겁니다. 자기 오늘 3시 말고 4시에 보자.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쁜 옷?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
누가 봐도 남자 이름이었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일단 그거 카톡 온 것을 저에게 캡처해 놓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몰랐으니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야밤에 남자한테? 그것도 그 남자가 이쁜 옷을 입고 오라고? 이거 정말로 미친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지. 저는 분통해야 했습니다. 가슴을 퍽퍽 치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로서는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일단 그날 저는 아내에게 자기야, 나 1박 2일로 강원도 좀 잠깐만 내려갔다가 올게. 외할머니가 서류 관련해서 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알겠어 여보.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저는 택시를 하루 동안 빌려서 아내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택시 타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하철을 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생각을 못했죠. 지하철로 따라가면 들킬 게 뻔하니까 결국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시 택시를 끌고 저희 집 앞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밤 10시 정도 되었을까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가 내린 차는 한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주와 깊은 포옹을 하고 헤어졌지요. 제가 정말로 웬만한 여자들보다 정말 더더욱 더 직감과 촉이 좋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아내가 바람났구나. 진짜 큰일 났다. 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날 뜬 눈으로 지새면서 택시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밖으로 나가려는 아내가 보이더군요. 저는 아내를 보고 당신 지금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어딜 가긴 빵 배우러 가지. 새삼스럽게 물어봐. 거짓말 치지 마. 내가 저번에 당신한테 매콤한 저녁 해주려고 도시락 싸서 갔는데 거기 원장이 당신 한 달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내가 만만해? 모를 것 같았어? 그리고 당신 카톡에 온 준이라는 남자, 그 남자 누군데? 그리고 당신 다른 남자랑 포옹하고 뭔데?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거 있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당신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주는 게 도대체 뭐야? 고작 뭐냐고 도대체가, 어?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 무슨 소리야? 오해야. 준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이고 나 빵집 관두고 다른 곳에서 지금 재봉틀 배우고 있어. 나는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설명해줘야 하는지 몰랐지. 아는 동생이 테일러샵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쁜 옷 입고 오라고 한 것은 나 피팅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리고 아는 동생이니까 집까지 데려다주고 포옹한 거지. 그 이상 뭐 없어. 아내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아내의 말이 일리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빵집을 관둔 것을 저에게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테일러샵에서 아는 동생이 이쁜 옷 입으라는 것도 그럴싸했지요. 하지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이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아내는 무릎 꿇고 진짜로 바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내의 간절한 표정, 엉엉 우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본 저는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네 아내 쎄하다고,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내를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혼해야지, 이건 이혼감이야, 이러고 진짜로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힘들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 것 같으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와서 봤더니 생리를 안 한 지 2달이 되어서 봤더니 자기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 거였어요. 와, 정말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찾아오더니 이번 생은 아이가 없겠구나 했는데 세상에, 아이가 저에게 찾아오니까 아내에 대한 미운 감정도 있고 또 고마운 감정도 있고 뒤엉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직감을 무시하고 아내를 한 번만 믿어보자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아내를 믿은 저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가댁이랑 본가에 말을 안 했기에 양가 어른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받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도 바보 같은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믿었고요. 우리 어머니는 손녀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어서 임신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손녀를 엄청 보고 싶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해냈구나, 해냈어.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면 된 거지. 내가 조금 감안하고 아내를 품어주고 살면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배는 불러오고 저는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아내에 대해서 조금 불신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 번 당한 배신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뱃속에 나의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만 생각하면서 버텨보자고 제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진통을 호소했어요. 여보, 나 배가 너무너무 아파. 아내는 아직 출산날이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복통을 이야기하며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119를 불렀고 쓰러지기 직전에 출산한 아내. 다행히 자연분만을 하였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아이가 조금 신체 반응이 느린 것 같습니다. 눈이나 동공 부분에 반응이 잘 안 올라오고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가 나와서 일단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아이에게 병이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역류와 희귀병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 중에 관련 유전자 가진 분 있냐고 묻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 척추 주변 근육이 수축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치료하려면 가족들 피를 뽑아서 DNA랑 유전자 분리를 해서 맞춤 개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내와 저의 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체열을 했고 아내는 회복 중이라서 회복 후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여보에게 우리 아이 어떡해,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아내는 저의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하염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많이 우울하구나 싶어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오려고 했어요. 어디서 봤는데 최수종 씨가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꽃을 사줘서 방을 가득히 채워줬더니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나름 최수종 느낌을 내려고 꽃시장을 가서 꽃을 사왔는데 방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도 3시간 전부터 찾았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분이랑 잠깐 어디 나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내가 안 보이니 저는 그녀가 잠시 어디를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 12시, 새벽 3시, 하염없이 기다려도 아내는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저는 그녀가 도망간 것을 알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또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두고 도망간 것은 이상하다고 했어요. 미혼모도 아니고 아이 남편까지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고 황급하게 병원을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지요. 처가댁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얘가 아이를 낳고 어딜 간 거야? 아픈 아이를 낳고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아내가 아픈 아이를 낳아서 죄책감이 들어서 도망을 간 건가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실종은 저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한 것인지, 꼭 도망을 갔어야 했던 것인지, 그저 의문투성이었고, 솔직히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게 되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희 집에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띵동 눌리더라고요. 저는 누가 저희 집을 오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에요. 화들짝 놀란 저는 누구요? 문을 열었습니다. 제 앞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이 여자 남편이야? 라고 하대요. 저는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내가 네 아내가 도망친 이유 알려줄게. 갑자기 저희 집 신발장 앞에 박스를 탁 놓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집안 사람들도 다 나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살펴보러 왔어요. 그 여자가 가져온 택배를 열고 저는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경찰 고소 관련 자료와 서류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이게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이거 저희 남편이 당신 아내랑 바람 피운 고소 자료예요. 제가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만나서 소장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가져온 겁니다. 당신 아내가 제 남편이랑 그 짓거리에서 당신 아내 임신한 거고, 당신 아내 아이가 희귀병 걸려서 유전자 검사 가족들 받아야 하게 생겼으니 자기가 바람 피운 거 들통날까봐 도망친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내 임신 축하한다고 현금으로 돈 줬잖아요. 그거 들고 도망쳤더라고요. 제가 남편 핸드폰 보다가 다 발견했어요. 저희 다음 달에 아파트 팔고 잔금 치르는데 남편 놈이 그 잔금 받아가지고 저 버리고 당신 아내랑 밀항하려고 한 거, 제가 남편 숨겨둔 핸드폰 발견해서 통화 내역이랑 문자 주고받은 거 알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고소장 쓰고 부동산에 말해서 잔금 처리하는 거 남편한테 하지 말고 내 쪽으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거 해결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댁내 찾아온 겁니다. 이 사실 전부 모르셨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임신한 것은
저한테 불륜난 것을 의심받고 들킬까봐 다른 남자랑 잔 후에 자기가 지금 임신했다고 말한 거였어요. 와,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저를 꽉 붙잡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였고, 저는 상상도 못한 그녀의 의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곳이구나. 자기의 바람을 덮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임신해 놓고서는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는 곳이구나 하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 저는 억울했습니다. 처가댁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삿대질을 했어요. 우리 아들 다 키워놨더니 별 이상한 애한테 걸려서 앞날만 망쳤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는 고소하시려면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바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다 생기니, 에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괜히 불효를 저지르는구나. 어디서 아주 고얀 사람을 만나서 나도 이렇게 아프고 우리 가족도 상처만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잡혔어요. 어디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더라고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결국 저와 친자 불일치하였고, 그 아이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의 남편이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그 여자의 남편과 제 아내는 불륜 관계였고, 제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 남자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짝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부남 생활 중 짜릿한 일탈 정도의 느낌으로 치부한 거더라고요. 와, 정말로 어이가 없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영악한 사람들이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 아내는 잡혀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것이 맞고, 사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었던, 내 걸로 만들고 싶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금전적으로 부족했고, 내 남편은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남편 돈을 이용해서 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면서 그 남자를 가지려고 했다. 불륜한 걸 들키려고 하자 내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남편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돈을 좀 빨아먹으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남편의 옆에서 붙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의료진이 아이 병 때문에 엄마 아빠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들킬 거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도망친 거고, 나도 그때 도망칠 때의 심리를 모르겠다.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힘들었다. 라고 말을 한 거였어요. 와,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고 아직도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는 저를 이용한 거고, 저는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한 것 뿐이었어요. 뒤통수가 아팠고 한동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식음을 전폐했어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열받더라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건 너 큰 죄 지은 거야. 다시는 만나지 말고 당장 이혼하고 내 눈앞에 띄지 마. 너 같은 여자 죽어서도 보기 싫으니까. 호통을 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인지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미안합니다. 딸을 잘못 키워서 정말로 미안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닌 딸을 다시 한번 제대로 똑바로 교육하겠습니다. 라면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방을 박차고 나가셨고, 저도 처가댁 어른들에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게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친 후 나왔어요. 처가댁 식구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로 태어난 아이만 불쌍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으니 진짜 무슨 죄예요, 아이는. 아무 죄 없는데 태어나니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빠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를 받아내고. 에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의 상간남도 본처랑 이혼하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혼자서 또 어디를 떠돌고 있는 듯 하네요. 뭐 여관에서 몸이라도 굴리면서 살고 있겠지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아직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내 온 마음을 주려고 했던, 주변 사람들이 말려도 결혼을 진행한 그때의 제가 바보 같고 후회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네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소원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이유도 다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하는 거니까 우리 행복하자고요. 저도 최대한 행복한 생각하면서 아픈 생각, 나쁜 생각 잊겠습니다. 생각보다 이혼의 아픔이 길게 가기는 하지만요. 참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봐야죠. 저랑 비슷하게 배신당해서 이혼하신 분들, 우리 마음 맞추면서 같이 다 함께 힘을 내봐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연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